다들 안녕하시지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를 통용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이 난 모양이던데, 그런 반가운 꼼수를 부리자면 2살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봤자 어디를 가든 저는 70대 중반이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나이네요. 톡톡사연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의 연배는 분명히 꽤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사연 신청자분들 중에서 제 나이와 비슷하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여자가 어떤 사연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정 집안이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원래는 형제가 7남매였는데 하나는 전쟁통에 휘말려서 완전히 실종이 되어버렸으며 또 다른 하나는 첫 돌을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5남매가 되었죠. 그 사정을 아는 이웃들은 저희 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 자식 둘이 어디 안 사라지고 안 죽고 그대로 있었으면 뭐래? 먹을 입이나 더 늘어서 더 힘들었겠지. 지금 5만 있는 것도 벅차 보이는구만. 잘못 듣고 나면 잃은 자식들에 대한 나쁜 소리 같았으나 그 의도를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 동네만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있는 나머지 5 자식들끼리라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않겠냐는 소리가 본심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조금 다른 형태였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워낙에 성실한 가장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까워하시거나 힐난하시고자 하는 의도 또한 이웃분들의 말씀에는 담겨 있었죠. 그 시절 집집마다 권위적이면서도 능력은 개뿔도 없는 아버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소리만 크게 낼 줄 알고 자식들 앞에서 왕인 척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마누라를 우습게 여기고 복날에 개처럼 두들겨 패고 돈을 벌기가 힘들다면서 세상 탐안에 대는 아버지들을 찾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딘가 결이 좀 달랐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법이지. 용을 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사람 인생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쳤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그 철학은 일을 전혀 안 나가시는 행동에 대한 이유가 되었고 정당방위가 되어주었죠. 앞만 봐도 성질 더럽고 막말을 일삼는 다른 집 아버지들보다 저희 집에 들어앉아 계시는 아버지가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친정어머니께 몇 번이고 여쭈었었죠. 우리 아버지는 왜 사람이 저러냐고요. 돈도 안 벌어오시고 늘어져 잠을 청하는 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배가 고프다는 소리는 자주 하시고 자식들에게 구걸할 데 있는지 찾아서 구걸 좀 하고 다녀라 는 잔소리는 더 자주 하시고 너무 독특하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던 줄 아십니까? 낸들 알겠니? 낸들 알겠어? 답은 친정어머니 당신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2분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얼굴도 한 번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친가 지방과 절친했던 어떤 분이 그리고 외가 지방과 절친했던 또 다른 어떤 분이 서로 중매를 서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만약에 당신이 나고 난 집안이 유복하기만 했어도 얼굴 한 번 못 본 상대와 결혼을 냉큼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제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 친정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었죠.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는 결국 집안에서 정하는 대로 혼례를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가에서 항상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그렇게나 강조를 하잖아요. 외가에 돈이 좀 있었다고 해도 그게 어머니와는 전혀 상관없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봤자 결국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내하고 살림을 차리셨겠죠. 그리고 언니의 머리통 위로 강력한 꿀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울상을 지었고 저는 불똥이 튈까봐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대체로 수능을 하다가 지내시다가도
가끔씩 욱하면 친정아버지와도 대판 말다툼을 벌이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애들 아버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사내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당신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데?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어디 말을 해보라고. 안 그러다가도 꼭 한 번씩 이러더라. 실컷 화를 내든가 하쇼. 나는 끄떡 없으니까. 나가. 이 집구석에 당신 꼴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처자빠져 잘 것 같으면 가뜩이나 좁은 집구석만 더 좁아지니까 나가라고. 썩 꺼지라는 말이 안 들려? 귀 먹었어? 어허,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여자가 이래서야 되겠어? 우리 딸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들놈들이 당신을 보고 뭘 배우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서 빈둥거리는 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을 사는 거? 내가 말했지. 당신은 사내도 아니야. 응당 사내라면 자기 처자식은 책임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당신을 봐. 대체 뭐냐고. 지금 싸울 준비라고 그랬어? 아이고야.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좀 들어 누워야 되겠구만.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네. 아하, 또 누우셔? 집 나가라니까 나가지는 않고 도리어 들어 누워? 사람 환장하게 하려고 당신은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제발 그놈의 잠은 죽어서 자.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잠 타령 좀 하지 말고 이 화상아. 친정어머니는 분통을 한껏 터뜨리시면서도 끙끙거리며 자리를 펴고 들어 누우시는 친정아버지를 차마 말리지는 못하셨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통에 사라진 가족은 제 형제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친정아버지는 당신의 부모 형제를 다 잃으셨어요. 어여삐 여기셨던 당신의 어린 조카들이 인생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아스라진 것을 다 보셨고요. 한마디로 전쟁의 후유증을 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친정어머니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어쩔 수 없이 주먹을 꽉 쥔 다음 참으실 수밖에 없었죠. 다 같이 어렵고 못 살던 시절인데 돈을 벌 구석이 어디 많았겠습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사람들이 돈도 쓰고 그러는 법인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셨지만 손에 기껏 푼돈이나 쥐신 게 다였습니다. 그걸로 온 식구들이 다 살았는 게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따름이에요. 어째서 저희 친정 집안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었을까요? 오라버니, 남동생들 모두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착실하게 닮아갔습니다. 요컨대 능력 하나 없는 남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없는 건 기본이었죠. 친정어머니의 표현에 의하자면 사내라고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그걸 미천 삼아서 밖에 나가 뭐라도 일을 하나 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친정 집안의 남자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그저 멍청하게 손가락이나 쪽쪽 빨고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친정아버지의 철학을 반영한 모습들을 보였던 건지 모를 일입니다. 요즘 세상 같았으면 이런 남자들을 어느 여자가 만나주겠습니까? 결혼은 어림도 없죠. 하지만 그때는 이 집 아들과 저 집 딸을 훌러덩 맺어주는 풍습이 있었더랬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좋다는 설명만 듣고서 기대에 차서 시집을 왔던 큰 새언니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큰 오라버니는 성격이 순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설명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장점을 가려버리는 어마어마한 단점들이 있었으니까요. 큰 새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등에 업고 너무 힘든 나머지 전신이 바들바들 떨리는 와중에도 밭일을 하던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었었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겠나요?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이 있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입에다가 풀칠을 하고 때 되면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언니가 느닷없이 서울행을 꿈꾸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언니가 좋아하던 옆 동네 어떤 남자가 서울로 갔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되었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언니보다 3살 정도 많아서 또래였습니다. 언니는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고 하였어요. 너 당연히 나랑 같이 갈 거지? 내가? 나는 언니가 서울로 갈 거라는 이야기도 방금 들었는데? 내가 뭘 같이 간다는 거야. 잔말 말고 짐이나 싸 이거 사. 여기에 계속 있어봤자 우리가 뭘 하겠니? 집이 자꾸 좁아지는 걸 너는 못 느끼겠어? 우리라도 떠나자. 우리라도 서울 생활 좀 해보자. 폼나게 한번 젊은 날을 살아보자 이거야. 폼나게 서울에서? 그래, 알았어. 나도 함께 갈게. 저는 언니에게 휘둘려서 다니던 일도 때려치우고 무조건 짐을 쌌습니다. 친정어머니 몰래 작당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저희 자매가 동분서주하면서 서울로 갈 준비를 하는 걸 항상 집에 계셨던 친정아버지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콧구멍만 후비적거리실 뿐 아무 참견도 안 하였죠. 그 덕분에 서울로 갈 준비를 단단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께 그대로 고했다가는 귀싸다기를 얻어맞고 호되게 혼날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남의 밭에 또 일을 하러 가셨던 틈을 타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편지를 남기고 싶었는데 당시에 저희 자매가 까막눈이었어요. 간신히 단어 몇 자만 눈으로 보고 뜻을 유추할 수 있었고 쓰는 건 무리였죠. 그래서 편지 대신 친정아버지께 모든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요. 언니,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언니가 오면 반겨줄 거라고 그 사람이 호언장담했던 게 확실하지? 그럼 내가 나타나면 무척 환영해 줄 거야. 혹시 바로 나한테 결혼해서 서울에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응해하나?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지금과는 한참 달랐던 옛날 그때 서울까지 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고 긴 여정이었으나 제 친정 언니의 얼굴에 떠오른 설렘 가득한 홍조를 보고 있자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가득했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온통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건물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이라도 잃었다가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녔어요. 게다가 글자를 읽는 실력들이 둘 다 서툴렀으니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알고 보니까 언니가 받아들고 있었던 주소 자체가 잘못된 주소였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언니와 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네요. 하지만 이왕 서울까지 왔으니 일자리를 구해 버텨보기로 저희 자매는 작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 비록 단칸방이기는 했으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저희 자매는 각각 열심히 일을 다니며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요. 특히 언니는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죠. 저 몰래 어떤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시골에서 상경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남자였습니다. 자기보다 7살 연상의 그 남자에게 언니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렸어요. 친정 아버지를 비롯해서 언니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듬직한 유형의 남자는 그 인생에서 없었으니까요. 언니의 눈에는 그 남자가 무척이나 듬직해 보였던 것입니다. 반년 정도를 좋은 감정으로 만나더니 언니는 그 남자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하자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대신에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보금자리를 구했고요. 아담한 공간을 혼자 정성스레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눈을 뜨면 씻고 준비해서 일을 나갔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든 밥을 차려서 먹은 뒤 외로움을 뒤집어 쓰고서 잠에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살고 있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을 악물며 매일매일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찾아온 친정어머니는 몹시 역성을 내시면서도 직접 만드신 각종 반찬들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죠. 역시 어머니밖에 없네요. 멋대로 집을 언니하고 떠나왔던 것 너무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는데 야가 빠진 딸년들이 알아서 살 길 찾아서 떠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웃음만 나더구나. 서울 같은 곳에서 해코지 안 당하고 병거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잘 있어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어머니가 실망 많이 하셨을 줄 알고 걱정했어요. 내가 실망을 좀 하기는 했지. 너희 아버지 말로는 서울에 결혼한 짝을 찾으러 둘 다 간 거라고 그랬는데 너희 언니만 짝을 찾았고 어째 넌 아직이야? 방심하다가는 나이가 훌쩍 먹어버린다. 짝은 빨리 찾을수록 좋은 거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서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어쨌든 짝을 금세 잘 만났지만요. 모르기는 몰라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 집안이 변변치 않으면 뭐 좀 어떠니? 성실하게 일 다니고 자기 여자 지키고 챙길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도 너희 아버지보다 못한 사내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앞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었죠. 서울 생활이 그동안 외롭기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고작 그런 것에도 웃음이 막 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는 이제 걱정을 덜었다고 하셨었고 저도 좀 더 기운을 내서 살아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이 닥쳐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어요. 저를 서울로 이끌어준 제 친정언니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집안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빚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남자도 서울에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성공을 위해서 꿈을 쫓아 상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도피였던 거예요. 그 남자의 자취를 따라 서울까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남자는 발뺌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빚쟁이들이 다음번에는 주먹 좀 쓰는 남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언니는 난데없이 집에 들이닥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다가 달려오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작 목표물이었던 그 남자는 그때 사흘째 집을 비우던 중이었고요. 언니의 죽음이 안 믿겨서 미치게 허무해서 저는 차마 마음껏 오열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남자는 모든 신변 정리를 빠르게 마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친정 식구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본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큰일 났다. 장례 치를 돈이 없구나. 이거를 대체 어쩐다. 난 몰라. 진짜 몰라. 엉엉 우시는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제 형제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잘도 딴청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돈 한 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들 결혼들은 했어요. 신혼집을 구할 돈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좁아터진 친정집에서 새언니들이 전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고요. 큰 새언니는 반드시 이런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한 바 있었으나 그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줄줄이 아이만 잘 낳았죠. 저희 언니가 사고로 죽었을 때는 큰언니가 태어난 셋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좁아터진 그 집에서 대식구가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자꾸 가지나 싶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시리에 빠져있는 저에게 다가온 작은 새언니가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셋째를 임신했어요. 임신한 거 안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난감하네요. 임신하고 있을 때는 장례식 가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쵸? 맞죠? 대관절 능력 하나 없는 인간하고 왜 결혼해서 무슨 수로 그 좁은 공간에서 잘도 아기를 만드는 거냐고 성질 같아서는 그렇게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한 장이 없다면서 우는 소리만 하는 친정 식구들 대신에 저는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털어 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상대로 장례식에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언니의 장례식을 생략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었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제 형제들은 저에게 돈이 더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진절머리가 나다 못해 아예 신물이 났던 것 같아요. 딸의 죽음 앞에서 초점 없는 눈빛으로 한숨이나 내쉬던 친정아버지의 모습. 어째서 친정어머니가 언제나 가슴을 그렇게 치시며 한탄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계기로 저는 혼자 아등바등 잘 살아보겠다며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치었던 운전자 측에서 그 시기에 보상금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고 저는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기로 했죠. 악착같이 살았고요. 남자를 만나는 것은 경계를 했습니다. 언니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렸던 그 남자, 그 새끼는 보기에는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시골의 순박한 인심을 다 가지고 열심히 서울 생활을 하는 그런 건실한 청년으로 보였죠.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당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속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에게 접근해오는 남자들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작업 멘트를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라고 시작을 하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쳐냈고요. 제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가진 게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잘난 것 하나 없는 여자였으니 허무맹랑하게 신데렐라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게 적당한 상대가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저에게는 행운일 것이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만난 적절한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딱히 돈 걱정 없는 집안의 일남 이녀 중 둘째였고요. 아들 특혜를 제대로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자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아들 타령에 열을 올리고 며느리를 질투하고 배척하시는 분이셨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네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그 일자리의 규모보다도 남편의 인맥은 아주 넓은 편이었답니다. 성격도 아주 무난했고 특별히 모난 구석이 없었어요. 이런 남자 요즘 시대로 비추어 봐도 1등 신랑감 아니냐고요? 그리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딱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남편에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미 자식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복한 집안의 아가씨와 주변의 소개로 만나서 짧은 연애를 마친 뒤에 결혼을 했었고요. 둘 사이에 어여쁜 딸도 태어났고요. 하지만 남편의 전부인 그 여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에 치였는데 뼈가 잘못 부러졌던 거예요.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좋지 않던 그 시절이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그 여자는 반드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그 죽음이 애도를 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상태였거든요.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던 와중에 하필이면 이웃집 사람하고 딱 마주쳤던 겁니다. 당황한 그 여자는 일단 그곳을 벗어나려고 무조건 내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이고요. 상처만 가득 남긴 사별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사고로 언니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들은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시작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희경아, 이제는 내가 우리 희경이 엄마가 되는 거거든? 그치만 희경이한테 막 억지로 얼른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희경이가 편한 대로 나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남편이 데리고 있던 어린 딸은 이제 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7살 나이였죠. 저는 결혼 상대로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희경이처럼 얌전하고 귀여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초장부터 노력을 많이 했었죠. 희경이는 어딘가 주눅이 든 것 같아 보였어요.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제 쪽에서 언제나 먼저 활기차게 다가가 주었습니다. 제 노력이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노력을 멈출 수야 없었죠.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방 2개의 거실까지 있는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1년 반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나를 낳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지만 속내는 네가 꼭 아들을 낳아서 우리한테 손자를 안겨주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이뤄졌구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께서 날아갈 듯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더랬죠. 저를 향해 언제나 떨떠름한 시선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시누이들도 그때만큼은 제 출산을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출산 직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조언도 주었고요. 반면에 제 친정 식구들은 이런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혹시 아기 낳았다고 선물 좀 들어온 거 있어? 우리보다 그쪽 집안이 훨씬 잘 사니까 이럴 때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아들 출산으로 인해 선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그런 것 좀 넘겨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제 친정의 사람들이 살면서 뭘 본 것도 없으면서 출산 선물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해내는 것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출산을 마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친정에서 오로지 딱 한 명, 친정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너 몸은 많이 안 상했니? 진통이 하도 길었으니까 그러면서 혹시 어디 하나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럴 땐 잘 살펴봐둬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한다. 네, 저는 괜찮아요. 낳기 전에는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낳고 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알 것만 같아졌어요. 갓 태어난 제 새끼를 보니까 그 쪼글쪼글한 얼굴도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너도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다 됐어.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너 하나는 자기 앞길 똑바로 챙기면서 사는 것 같아서 언제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앞으로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귀한 아들, 귀한 인생 살도록 너라면 잘 인도하겠지. 나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고단해 보여서 저는 어쩐지 슬퍼졌습니다. 사고로 떠난 언니와 저, 이렇게 두 명을 빼면 친정 5남매 중에서 셋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 셋한테서 친정 어머니가 본 손주가 그때 이미 11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애국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죄다 다들 가난하고 아무도 성실하게 일을 안 다니고 있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을 저는 잘 알았기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라고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속상해서 은근히 눈물을 훔쳤던 게 저였네요. 친정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일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벗어나실 생각이 없었고요. 옛날 분이라서 이혼이니 별거이니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셨거든요. 이번 생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나의 운명인 것 같아. 예, 너라도 잘 살아라. 그리고 너 괜히 친정을 챙긴답시고 나섰다가 시댁에 미운 털 박히지 마라. 아들에게 잘해주고 극진히 위해주면서 잘 키워내. 결국엔 네 인생의 나중에 네 아들이 책임져 줄 것이야. 숫기 없고 아직도 낯을 가린다는 딸한테는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네 마음대로 될 게 아니다. 그래도 똑같이 제 자식인걸요. 제가 그의 엄마예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기는 하네요. 비 한 방울이 안 섞였는데 그럼 어쩌겠니?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먼 친척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어질지도 몰라. 노력은 계속 해봐야죠. 저는 주변에서 친아들한테만 정성을 쏟고 아닌 딸한테는 차별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예, 너 생각 잘해라. 걔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너한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판단 잘해.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별로 틀린 건 없어 보였어요. 딸과 저는 항상 미묘한 관계였죠. 미묘하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희경이는 남편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나몰래 희경이를 괴롭힌 것도 아닌데 나쁜 계모가 된 것 같아서 희경이가 그럴 때마다 심란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아들 희찬이에게 더더욱 애틋해졌던 것 같아요. 시댁은 확실히 딸보다 아들인 집안이었습니다.
각자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 시누이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고 집안에 있는 건 남편뿐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더욱 제가 아들을 낳은 걸 반기셨고요. 희찬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시부모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너도 드디어 학부모가 되는구나. 우리 희찬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니 세월 참 빠른 것 같아. 우리 손주 강아지 학교 생활을 할 모습을 눈에 그려보니 벌써 기특하네. 딸 희경이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작에 학부모였거든요. 제가 머쓱한 기세를 내비치자 두 분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희경이는 중학생이 된 이후로 집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춘기였던 거예요. 특히나 남편이 말을 걸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서도 대답을 했으나 제가 말을 걸면 기껏 고개나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희경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거부당했고요. 희경이가 경멸 어린 표정으로 자리를 항상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화를 내고 다그치면 역효과가 일어날까봐 걱정이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람이 나서 사고로 죽었던 전 며느리와 손녀가 똑같이 생겼다면서 그 점을 싫어하셨습니다. 희경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자기 생모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여기셨어요. 왠지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게 집안일을 해치우고 시댁에 들러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도 이따금씩 잡일을 하며 푼돈이나 벌었죠. 제가 가장 싫은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쪽쪽 빠는 것이었으니까요. 외로웠던 단칸방 서울 생활을 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남편은 이런 저를 신뢰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 처갓 사람들이 대체로 게으르고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오래 알고 지내신 어떤 분이 친정 어머니께 편한 일자리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게 화근이었죠. 친정 어머니는 그 일을 하러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치시고 출발하셨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이틀 뒤 돌아가셨어요. 새언니들이 저보고 장례식은 정적으로 맡기겠다고 했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으나 친정 어머니의 인생이 가엾고 죄송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친정 아버지는 그로부터 9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집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계속 술만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걸 안 말리고 뭐 했냐면서 저는 형제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으나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네요. 다들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저는 재산 타령 앞에서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인생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살자.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살자. 이렇게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잘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죠.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그저 돈 재산이라고 보는 자식들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내 친정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 제가 하는 생각을 남편은 정확히 이해하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겉도는 딸 희경이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한 탓인지 머리가 커진 이후로는 자기 멋대로인 아들 희찬이 자식들을 보며 저희 부부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부부를 불러서 재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재산의 8할은 남편에게 나머지 2할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비상시에 쓰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었죠. 대신에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죠. 나 아직 팔팔하다. 그리고 너네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내는 건 답답해서 아직은 싫어. 혼자 사는 만큼은 계속 혼자 살아보련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바로 모시지는 않았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건 5년이 지난 뒤였죠. 딸 희경이는 어디 근본도 없는 놈팡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딱 봐도 수상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희경이의 뺨을 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놈은 안 돼. 왜 제 일에 그렇게 참견이에요?
어차피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희경이가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자 했으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편에 서자 희경이는 모두의 외면을 받으며 결혼할 각오까지는 없었는지 얼마 후 그 논팡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주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사위는 인상이 처음부터 참 좋아 보였고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바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사위는 결혼할 걸 대비해서 진작에 저축을 해왔었고 집에서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지원을 다 해주기로 했다며 딸과 둘이서만의 힘으로도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셋딸 희경이와 희찬이에게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셨는지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고 특별히 티를 낸 적도 없었네요. 그래서 더욱이 믿음직스러운 사이를 얻은 딸의 결혼이 반가웠고요. 하지만 아들 희찬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경제관념이란 하나도 없고 성질머리가 독특한 여자들만 자꾸 만나면서 결혼을 들먹거려서 저희 부부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희찬이에게 재산 이야기하지 마라. 희찬이 인생 망치는 길이다.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드린 뒤 시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의 처음으로 희경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죠. 알고 보니 희경이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욱 집안에서 가시를 세웠던 것이었더라고요. 저 또한 결국 시부모님과 한패이고 겉으로만 가식을 부리는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저를 보고 희경이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눈물을 흘렸죠. 저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부터 살갑게 연락을 하며 지내는 모녀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 속을 많이 썩인 자식이었던 희찬이는 남들보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아주 수더분한 며느리여서 저희 부부는 흠족했었죠. 돈 욕심이라고는 없는 인물이었어요.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나 세상에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은 걸까?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며느리의 이야기에 저는 눈시울이 시큰해졌었죠. 큰 욕심 따위 없고 매사에 수수한 며느리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아이들도 잘 보았고요. 딸과 사이는 멀리 살았기에 가까이 사는 아들 며느리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제 일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연락도 자주 했고요. 명랑한 손자 손녀가 커가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행운이라 생각이 되었고 제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 내력이 있었던 것인지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과 같은 병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정말 눈물이 끝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희경이하고 사위가 떠난 남편을 기리는 자리를 갖자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르기로 했죠. 작정하고 거나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찬이가 운전하는 차에 뒷좌석에 며느리와 앉아서는 희경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벼랑간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따가 얘기해 주실 거죠?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걸 말이니? 무슨 얘기? 에이, 어머님 다 아시면서 재산 얘기요. 장례식 때 재산 얘기를 전혀 안 하셔서 대체 언제 하시려나 궁금했거든요. 먼저 좀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싶어요. 참 의아하기도 했고요. 수수하게 웃는 인상은 제가 아는 며느리의 얼굴이 맞았는데 입에서 나온 소리가 너무 의외였죠. 희찬이는 운전석에서 머쓱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재산? 글쎄다. 너희도 알다시피
아파트 한 채 살고 있는 그 집, 그게 재산이지 다른 게 뭐가 더 있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재산은 없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간 유산은요? 분명 아버님이 재산을 많이 꽁쳐두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재건이 아빠, 당신도 뭐라고 잘 좀 해봐. 당신이 그랬잖아, 유산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본 적 없이 살벌한 눈빛으로 희찬이에게 따지더군요. 그러자 희찬이가 저에게 남편의 유산이 다 어디로 간 거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내쉬는 한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었죠. 원래 들르기로 되어 있었던 휴게소에서 차가 멈춰서자 저는 갑갑한 속을 달래려고 일단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희찬이에게 본격적으로 짜증을 내고 있었고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손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러고 나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설마 싶어서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얼른 찾았습니다. 희찬이가 운전을 하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아직 안 탔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출발을 해버렸어? 아무리 서로 싸우던 중이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실수가 아닌데요? 짜증나서 어머님 못 태우겠더라고요. 알아서. 가세요. 효녀딸 효자 사위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너희의 본심이니?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도 없는 노인네는 닥쳤으면 좋겠다고 어머님 아들이 전해달라네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괜히 힘들게 가시 뿌리면서 허송세월 보낸 게 짜증나서 미치겠네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한참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희경이에게 전화를 거는 제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희경아, 너하고 윤서방이 지금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그럴 일이 좀 있어.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내가 너희에게 아주 긴히 해줄 이야기가 있다. 제가 당한 일을 듣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속상한 얼굴로 달려와준 딸이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언정 진짜 제 자식이었습니다. 미뤘던 재산 이야기를 제 진짜 자식에게 해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을 떠난 남편이 하늘에서 이 상황을 설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가정을 해보자면 저는 딸과 사이에게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그리고 며칠 뒤 거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최고급 외제차가 아들 며느리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오던 며느리가 마침 외제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희경이를 발견했죠. 설마 형님? 그래. 설마가 맞아. 나야. 여기는 갑자기 어쩐 일로? 우리 엄마가 여기에 뭐 좀 두고 가셨다는데 손수건이라나 봐. 우리 엄마 거니까 돌려줄래? 집에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기 이 차는 웬 차예요? 유명인들이나 탈 것 같은 이런 비싼 차를 형님이 어떻게? 인성은 후진 주제에 비싼 건 왜 또 잘 알아보시고 그래? 안쓰럽게. 풀옵션으로 5억 정도 나가는 차인데 별건 아니야.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정도는 껌값이지. 껌값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진작에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혈안이었겠죠. 하지만 형님은 자산가와는 거리가 먼시잖아요. 너보다는 가까우니까 닥치세요. 여태까지 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죽는 줄 알았는데 네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게 뻔해서 참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너하고 내 동생 새끼가 감히 배응망덕하게 우리 엄마한테 버린 개짓거리 때문에 내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지 뭐니? 돈 자랑이든 뭐든 다 해서 네 복장을 터뜨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겠다 싶더라. 며느리의 손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툭 떨어져 바닥을 굴렀고 그와 동시에 희경이가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저를 본 며느리는 마치 귀신을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대체 전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는 늙은 시어머니를 고속도로 한복판 휴게소에 버리고 가서는 잠이 잘 오든? 나를 보자마자 잘못했다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리나 하는 걸 봐서 너는 근본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은 종자였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던 거야. 하지만 내 아들놈도 그 꼴이니까 결국 부창부수였겠지. 그거 아니. 그날 둘이서 나에게 그런 배륜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차를 모는 건 내 딸이 아니라 너였을 거란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자기가 떨어뜨린 재활용 쓰레기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을 싹싹 모아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작정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후로 나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 진심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네? 눈물을 흘리며 빌어대는 며느리를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하품이나 찍찍 날리며 귀가를 하던 희찬이가 지척에 다다라서야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희찬이가 무엇라고 말을 할 새도 없었어요. 희경이가 냉큼 싸대기를 날려버렸거든요. 못난 새끼. 너는 정말 한결같이 못났구나. 왜 네가 우리 엄마 배에서 나온 거야? 우리 엄마 배에서 나온 게 네가 아니라 나였어 했는데 한때는 엄마가 낳은 자식인 너를 속으로 질투하고 부러워했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수치다. 이제 우리 엄마 곁에서 영원히 떨어져. 연락도 하지 마. 너는 우리 엄마 자식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야. 얼마나 세게 때렸던 것인지 희찬이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려대는 며느리와 뺨을 부여잡고 멍청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차례로 눈에 담으며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시 뒷좌석에 타자 희경이가 문을 닫아주었죠. 잠시 후 아들 부부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 한 채 값비싼 외제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희경이와 저는 울고 웃었죠. 사실 그 차는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자산가에게서 급히 하루만 빌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 화려하게 등장하기 위함이었죠. 딸이나 사위나 이쪽도 부창부수라서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제가 막대한 재산을 다 몰아서 물려주기로 했음에도 두 사람은 당장 외제차를 뽑아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자초지정을 전해들은 희찬이 놈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쪽을 택하는 대신 자기도 자식이니까 똑같이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잘못이었죠. 그럴 것까지 다 계산하고 대비해서 저는 움직인 뒤였으니까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믿음직스러웠던 사위 그리고 사돈 집안을 이용해서 저는 딸에게만 재산을 주는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답니다. 희경이가 저를 닮아서 경제관념이 투철한가 하면 저를 닮지 않아서 아주 다재다능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외국어 수업, 그것 좀 들은 것 가지고 영어도 제법 뱉을 줄 알았고요. 컴퓨터를 만지는 걸로 치자면 젊은 사람들도 희경이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사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죠. 자식 하나 잘 두고 건실한 사위 하나 잘 본 게 이렇게나 든든하네요. 아들 부부는 이제서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로 난리가 나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난리도 아니고요. 사실 희경이한테는 이런 소리 안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희찬이가 가엾고 짠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사연 쓰는 거 부끄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결혼 선배님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결혼은 안 했지만 너무 오래 사귀어서 전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아직 고민 중이기도 하니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과는 20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학과였는데 첫 수업날 서로 옆자리에 앉은 것을 계기로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화력이 좋아서 학과 대표를 할 정도였고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웃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안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는 처음 만났을 때도 마치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처음 만난 지 약 2달쯤 됐을 때부터 남편을 향한 감정이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숨기느라 급급했던 것 같아요. 키도 훤칠하고 호남형 스타일이었던 남편은 학과 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고 저는 남편과 달리 그냥 흔한 학과생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저 같은 애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성격상 누군가한테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친구로 지내면서 나중에 자연히 마음이 식을 때까지 곁에 있으려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은 두루두루 모두와 친했지만 그래도 종종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던 터라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심 제일 친한 친구의 위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지낸 지 1년, 남편이 주말에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을 알고 지내면서 남편이 따로 둘이서 주말에 약속을 잡은 적은 없었기에 남편의 제안은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바로 수락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화장을 해야 할까,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하며 많이도 고민한 것 같네요. 약속 전날 밤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설레는 바람에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날 최선을 다해 꾸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백화점에서 구매한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화장도 한껏 신경 써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 남편은 이미 나와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오늘은 갑자기 자기가 이끄는 대로 가자길래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날 유독 남편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것,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더라고요. 파스타를 먹으러 가서는 파스타를 좋아하냐, 파스타 말고는 또 뭐 좋아하냐 묻고 영화를 보러 가서는 이런 장르를 예매했는데 너는 평소에 무슨 장르를 자주 보는지도 묻고요. 허나 그리 눈치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전 그냥 궁금해서 묻나 보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답해주며 남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른 낮에 만나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 후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가기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뜸 붉어진 얼굴로 좋아한다면서 사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오늘 만난 게 고백 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고백을 받고 나선 한동안 정말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날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눈이 절 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의 고백을 받고 설레서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느 커플들과 같이 열렬히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면서 다시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면서 마음이 깊어졌죠. 물론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편과의 연애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한 초반부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제 기준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있으면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해줘서 일이 커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울적해 보이면 다정다감한 말들로 절 위로해주기도 하고 작은 이벤트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또 적은 돈이지만 기부도 꾸준히 하고 봉사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절 끌고 양로원이며 고아원 유기견 보호센터에도 데려가기도 했죠. 남편과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저도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종종 남편과 그곳에서 봉사를 즐기기도 했어요. 사귀면서 남편 때문에 불안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그런다고 미리 연락을 주거나 중간중간 제게 전화를 걸어주었고 남편을 좋아하는 또래 여자들은 늘 많았지만 워낙 칼같이 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남편을 믿고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에게 여자는 저뿐이라는 사람의 말을 속삭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넘게 사귀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장수 커플이 되었습니다. 흔히 대학교 하면 캠퍼스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저희와 비슷한 때에 캠퍼스 커플로 사귀게 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만큼 오래 사귄 애들이 없었습니다. 가끔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야, 너네 아직도 사귀냐? 가 인사가 안부 인사처럼 먼저 나올 정도였죠. 허나 저희에게 당시 그 시간은 사랑이 식을 만큼 오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희는 늘 처음처럼 다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염려해 주었고 싸웠을 때를 제외하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사귀면 제 주변에선 꼭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집안 사정은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민망할 만큼 대놓고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귀고 얼마 안 되었을 땐 별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괜히 묻지 않았는데 오래 사귄 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니 나중엔 의아했습니다. 이번에 아빠 퇴직 준비 중이신데 아빠가 퇴직 후에 우울해질까봐 걱정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아 진짜? 걱정되겠네. 아 근데 우리 영화 몇 시더라? 라는 식으로 아예 다른 주제로 말을 넘기니까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납득했겠지만 일단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건 확실했어요. 가끔 저랑 데이트 끝나고 집에서 뭘 사가는 날이 있었는데 아빠 드리려고 엄마가 사달라고 하셔서 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전 남자친구가 굳이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저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상의 관계로 가는 것, 즉 결혼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내심 섭섭하고 서운해져 마음이 상했죠. 앞서 말했지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도 들고 저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따져볼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저 역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고 결혼을 꼭 간절했던 것만은 아니었기에 그래 헤어질 때까지 후회 없이 사귀자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넘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턴 저도 남편처럼 굳이 집안 이야기를 안 꺼내고 혹시나 잘못 튀어나와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식으로 대화를 피했지요. 그리고 사귄 지 약 7년쯤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이미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여전히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었어요. 대학생 때와 달리 둘 다 일을 하니 직업 사정도 좋아져서 조금 더 여유로운 데이트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쯤 때 되니 저는 예전과는 달리 결혼에 대해서 더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봤을 때 결혼이 급할 이유도 없고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7년이 넘게 사귀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오랫동안 연애를 했단 걸 알고 있었기에 너희는 결혼 생각이 없냐며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셨죠. 저는 한번 남편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날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물론 부담은 주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돌려서 이번에 친구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결혼은 늦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보니까 너무 늦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아이를 가져야 하면 일찍 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동조할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원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그렇게까지 간절하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러게, 나도 친구 한 명 결혼했는데 벌써 애까지 있는 거 보고 부럽더라. 어차피 할 거라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답하면서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됐고 하니 저는 이 사람도 나와 마음이 같구나 싶어 자연스레 결혼을 꿈꿨고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서로 돈을 모으느라 바빠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지만 이대로 몇 년 더 사귀면서 돈을 모으면 그럭저럭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저와 결혼 생각은 없을 줄 알았던 남편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8년, 9년, 그리고 마지막 10년 차가 되어서야 저희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10년째 되는 해 제 생일날 남편은 평소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 무릎을 꿇고 평소의 나긋한 목소리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함께한 10년만큼 그 다음 10년도, 그 다음의 10년도 잘 살아나가 보자고요. 오랜 시간 알아온 연인이었지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상대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과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니.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새삼스레 눈물마저 났네요. 행여나 프로포즈 같은 걸 받으면 절대 촌스럽게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죠. 10년을 사귀면서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흔히 조금 오래 사귀면 연락도 대화도 소홀해져서 서로에게 섭섭해지거나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을지언정 전 그 오랜 시간 남편을 만나면서 한 번도 남편에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더 결혼 생활이 기대됐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받은 후 드디어 서로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귀면서부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기에 그런지 남편을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또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딸이 살림도 잘 못하고 너무 부족할 텐데 그래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하셨죠. 아니요, 장모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귀한따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한번 잘 살아볼게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예의 있게 대했고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흡족해했어요. 제가 10년을 만난 사람이니 절 믿어주는 마음만큼 남편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연애하면서 남편이 부모님 명절 선물이나 생신 선물 같은 것들을 가끔 챙겨드리곤 했기 때문에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의 첫 인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엔 바로 남편네 집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남편 부모님에 대해 들은 바가 별로 없었기에 청심환을 몰래 먹었을 만큼 내심 속으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서운 분들이면 어떨까, 날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싶어 더러 겁이 나기도 했고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시댁이다 보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절 맞이하면서부터 반가운 얼굴로 너무 궁금했다고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네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귀에 딱지가 얹을 뻔했어. 그래서 얼른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야 가네. 이놈 얼른 데려가요.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던지시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긴장이 풀려 함께 웃었고 그 뒤부턴 체할 줄 알았던 밥도 맛있게 먹어가며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네요. 남편에겐 누나도 한 명 있었는데 흔히 시집살이는 시누이가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만큼 시누이 될 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절 보자마자 다 큰 애들이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간섭해서 뭐해? 하며 너무 시원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시고 대화 내내 제 말도 잘 받아주시곤 하셔서 이런 시누이라면 걱정이 없겠다 싶었죠. 그날 남편 집에서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다고 자랑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여러모로 마음을 놓으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먼저 신혼집을 알아보았어요. 신혼집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돈을 보태주셔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대신 지방 가구들은 남편이 채워줬습니다. 남편은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가구 배치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해놓으려 하더라고요. 정말 신혼집이라고 이름 붙일 집이 생기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고 이제 진짜 결혼이 코앞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동반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기도 하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갔습니다. 조금 나아간 생각이지만 육아 카페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는 삶은 어떤 건지 알아보기도 했죠.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결혼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며 들떠했고 자기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 저녁만큼은 꼭 자기가 차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결혼식 날 전까지는 저희 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보다는 서로 가족들을 모셔놓고 함께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의 부모님이나 상대방의 가족을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들끼리는 더 볼 일이 별로 없을 테니 그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양측 부모님들께서 모두 서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피었으니 보기에도 좋았어요. 흔히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게 결혼이란 이야기가 이제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을 확정지어 놓으니 집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원래처럼 따로따로 살까 아니면 신혼집엔 먼저 들어갈까를 놓고 남편과 상의를 했지요. 남편은 결혼 전에 미리 같이 같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먼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엔 미리 들어가게 되었어요. 늘 서로의 집 앞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일주일 이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보니 벌써 그게 적응이 돼서 이제 신혼집에 혼자만 있으면 막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신혼집 주변 맛집들이나 카페들을 다니면서 신혼살이를 시작했네요. 그런 생활을 반년 정도 더 한 뒤 드디어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상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미 준비는 마쳐놓았지만 결혼식을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니 이전과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소소한 파티를 열어주었고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만 가정이 생기면 왠지 이제 친구들도 자주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섭섭해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다이어트였어요. 저는 결혼식 3달 전부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옆에선 절 보며 남편이 우스갯소리고 결혼식 전에 혹시 쓰러지는 건 아니냐고 말할 만큼 물과 과일 조각들만 먹으면서 살을 뺐어요.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정말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가도 평생 한 번 있을 결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꾹 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로 배를 채웠죠. 그런데 남편도 그런 절 보더니 자기도 해야겠다며 같이 운동을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 전까지 서로의 몸을 관리해주며 철저히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지방에 사는지라 결혼식하는 날보다 더 일찍 저희 집에 묵게 되었어요. 어차피 시간 여유도 있는 만큼 오신 김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시댁이 모두 올라오게 되었어요. 한 이틀은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나 서울에 많이 와보지 않으셔서 궁금하거나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으셨기에 이참에 데려가드리면 좋겠다 싶어 제가 미리 맛집까지 알아보고 구경하기 좋은 곳들까지 하나하나 검색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애썼던 것 같아요. 또 흔히 주변에서 듣던 시댁 분위기랑은 달리 온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를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에 저 역시 크게 마음 쓸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만큼 잘 보이고 싶던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없던 애교도 부려가면서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었죠.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다행히 제가 알아본 맛집이나 코스에 모두 만족스러워하셔서 다녀오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커 피곤한지도 몰랐네요. 하지만 방심했던 탓일까요?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걸까요? 제가 상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때를 다시 회상하려 하니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글이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저와 남편이 함께 쓰는 안방, 하나는 컴퓨터방 겸 서재, 하나는 혹여나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방으로 해둘 예정인 창고였죠. 침대가 하나뿐이었기에 시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저와 남편은 창고에 대강 일부를 깔고 자기로 했고 시누이는 본인이 먼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시부모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주무셨고
남편은 누나랑 이야기 좀 할게 하며 거실에 나간지라 저도 간단히만 씻고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푹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나 일어날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갈증이 나서 어중간한 새벽쯤에 깼던 것 같아요. 옆을 보니 남편이 없어서 살짝 열린 문틈을 보니까 아직 거실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이나 마시려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남편이랑 신우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너 올케한테 다 이야기한 거 맞지? 어떤 거? 우리 집 사정 말이야. 아빠가 너 사업망에서 빚있는 거. 올케 입장에서 시부모가 빚있다는데 달갑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아빠 빚이야 올케가 안 갚아도 된다고 쳐도 네 빚은 같이 갚아야 할 거잖아. 아, 사실 누나, 이야기 안 했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못했어. 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당연히 말해야지.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나. 이혼이라고. 아니, 일단 난 혼인신고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진짜 너는 내 동생이지만 나쁜 놈이다. 아,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 남편에게 정말로 큰 빚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몇천이 아닌 억 단위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결혼 전 연애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물론 당연히 사람인지라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남편의 평소 인품을 믿고 같이 보내온 세월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한 배를 타는 이만큼 같이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일부러 저한테 숨겼다는 걸 알고 나니 그간 남편을 향했던 모든 신뢰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잘 봐줘서 연애 기간 동안은 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랑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최소한 프로포즈를 했을 때부터는 빚 이야기는 다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의 빚인데 말이죠. 아무리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 쭉 숨겼을 남편을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 나갈 기운도 없었고 나름대로 마음 정리라는 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자고 있길래 저는 조용히 옆에 누운 남편을 깨웠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마지막 예의로 시댁이 제 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남편에게 산책할 겸 밖에 나가자고 했고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자마자 당신 빚 있었어? 라고 직구로 말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변하자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결국 사실이란 소리였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제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어. 나 많이 화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뭘 숨기고 있는지 당장 제대로 이야기해.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간 숨겨왔던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난 당시 사귈 때만 해도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어. 적극적으로 같이 하거나 했던 건 아니고 나도 내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드리고만 있었어. 원래는 아버지와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고 성공 궤도에 들어가면 당신한테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가 믿고 계시던 친한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나도 그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와 친구의 사업 때문에 받았던 대출이 전부 빚으로 남았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갚아나가도 빚이 줄어들 수 있을까 싶었고. 그런데 우리 결혼 얘기가 차츰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 사실은 나도 이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과 헤어져줘야 당신도 얼른 다른 남자를 만날 거고 결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랜 시간 사귄 만큼 당연히 얘기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 근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이 무슨 표정일지 무서웠고 우리가 헤어질 거란 상상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말해야지, 내일은 꼭 말해야지. 하루하루 미루고 미뤄나가다가 결국은 프로포즈까지 하게 된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다 잘못했고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란 말도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하다.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정말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끌고 와놓고선 미안하다 말이면 다야? 대체 무슨 정신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데? 나도 내가 이럴 상황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욕심이 컸어. 당신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고 부족한 돈은 누나랑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 정말 뒤통수 맞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당신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분명 얘기했을 거야.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얘기했을 거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빚을 어떻게 속여? 이게 밝혀졌을 때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날 속여 결혼하면 어떻게든 이 상황이 다 무마될 줄 알았냐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반복되는 미안하단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금은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이제 며칠 뒤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남자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날만은 꿈꾸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것을 속이고 있었다니. 절 바보로 만들고 속인 이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 그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저는 급기야 배신감에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마구 흔들어대며 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내가 그리 바보 같았냐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난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버렸다고. 남편은 제 손길을 묵묵히 받으며 그저 고개만 푹 떨구었습니다. 그놈의 미안하단 말을 또 하면서요. 더 듣기도 싫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도 정말 내 상황이라면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거야. 우리 10년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디딴 말을 할 수 있었겠어. 당신이 결혼 안 한다고 할 게 뻔한데.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할 처지야?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난 고민했어도 당신과 결혼했을 거야. 했을 거라고. 미안해. 근데 정말 나는 용기가 없었어. 남편의 중얼거림은 애처로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윽고 격한 시간이 끝나자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저대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도 고민해야 했고요. 정말 1초가 1시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미 믿음이 깨진 사람과 결혼을 지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숨긴 게 다른 거였다면 나름대로 납득을 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제 마음속 안에 덮든 무언가 다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결혼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부분이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저한테 숨기려 든 게 들통났으니 저는 어찌저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아주 큰 부분의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10년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남남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꾹 깨물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은 일부러 길게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별의 말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같은 내용이니까요. 미안하지만 당신이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난 이미 신뢰가 깨졌어. 나 잠깐 시간 때우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줘. 채련아. 남편은 한 번 더 제 이름으로 절 붙잡았지만 전 마음을 굳히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남편은 정말 다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든 잘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전 남편을 밀어내기 위해 저는 더 잔인한 말까지 던져가며 남편을 떼어냈습니다. 제 입에서 사라지라는 말까지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이미 무너진 가슴이 정말 한 번 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이랑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백해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이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멍하니 집에 들어가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던 소파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마를지 모르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미친 듯이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술을 먹고 울고 그러다 지쳐 잠들길 반복했죠. 아마 정황상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는 남편이 설마 그걸 저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세 분은 잘못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부모님, 시누이 될 예정이었던 분들도 다 좋은 분들 같아서 결혼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됐는데 이 모든 게 망쳐졌다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1년을 보냈는데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순간 제 인생이 무척 비극적으로 느껴지면서 우울함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미 청첩장을 돌린 하객들에게도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결혼 전 파토난 신부, 이런 꼬리표가 제 인생에 붙을 거라 생각하니 그것마저 참 수치스러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이 벌어진 이상 해야만 했죠. 전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에 샤워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 비틀거리며 부모님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술에 취해 있는 절 보고 놀라 무슨 일이냐 물으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절 붙잡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내 앞에 끌고 오라고 말하며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 가겠다는 걸 겨우 말렸죠. 제 친구들 역시 제 결혼이 파토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어쩌면 좋냐고 저보다 더 많이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그런 놈 결혼 전에 진즉에 떼어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남편을 욕하며 오랜 시간 제 옆에 있어주었죠.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주변 사람들의 온기 어린 말을 들으니 생각만큼 두려운 상황은 아니었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이 파토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기도 하지만 미련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들끓고 있어요. 아무래도 10년을 친구처럼, 연인처럼, 평생 함께할 사람처럼 지냈다 보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심지어는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과 거닐었던 거리만 보면 남편이 생각나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위에 남편의 얼굴이 둥둥 떠다닐 지경이에요. 남편이 해주었던 다정한 위로들, 소소하지만 따뜻했던 이벤트, 생일날 주고받은 진심 어린 편지, 우리의 1년 기념 여행, 5년 기념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절 괴롭히네요. 친구들은 제가 그저 과도기에 있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감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진정 떠나보낼 수 있을지, 과연 그 사람 없이 살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남편과 헤어진 초반에는 속았다는 분노가 너무 커 그리움 같은 걸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불씨가 사그라들다 보니 남은 자녀 감정들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출이 되나 봐요. 남편에게서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같은 말의 반복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연락에 한 번도 답장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리움이 이어지다가 혹시 남편이랑 재결합이라도 하고 싶어지면 충동적으로 그래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도 크고요. 현실적으로 억 단위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안 할 수 없어요. 분명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만났던 긴 시간들과 추억들이 제 마음을 너무나 많이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신 차리라면서 쓴소리를 해주셔도 좋고 무슨 말이든 다 괜찮으니 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지면 좋을지에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